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에도 막부 문 닫는 그 순간까지 유럽의 문화와 기술 대부분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다. 난학이 유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철학, 예술, 미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네덜란드란 창구를 통해서 들어와요. 특히 의술, 그 의학, 이것도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철학,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을 일본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식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영어로 필라소피를 비라소피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항해술, 의술, 민주주의, 철학, 이런 것들, 사회학, 이런 걸 다 난학을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식 표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철학, 물리, 이런 것들 다 일본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왔던 난학을 일본식 한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하여간 어쨌든 일본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쇄국 정책을 펼쳐요. 이게요, 에도 막부가 문 닫는 그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조법이라고 해서, 조가 선조할 때 그 조예요. 선조. 우리 선조는요, 김수로 왕이에요. 조법, 그 선조가 만든 법이라고 해서 손 안 돼요. 손은 안 됩니다. 비합리적이다? 그래도 손 안 돼요. 선조가 만든 법이다. 미국 헌법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그 대통령 간접 선거하고 있죠. 미국은 대통령 직접 선거 아니에요. 미국 대선 때마다 미국 유권자들이 뽑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 뽑는 거예요. 한 500명 정도. 그 선거인단이 미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왜 그런 불합리한 걸 만들어 놨냐? 제가 미국사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은 다른 건 다 손대도 다른 건 다 손대도 헌법만큼은 손 안 대요. 그 불합리한, 왜? Founding Fathers,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건국 정신을 가지고 만든 게 헌법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손대도 헌법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자예요. 간접 선거, 그때 200몇 년 전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철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접 선거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 지금도 안 바꿔요. 선조가 만들었다고. 이거를 일본 에도 정부도 한 거예요. 쇄국 정책, 외국과 교역 금지, 선조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자. 그래서 에도 정부의 일본은 260년 동안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제 일본 봐봐요. 외국의 적도 없겠다. 내부의 경쟁자도 없겠다. 참근 교대 이런 걸로 다이묘들 다 깨갱깽깽깽하게 만들어 놨겠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드가 풀려요, 안 풀려요? 경계가 풀리겠죠. 슬슬슬. 아유, 적도 안 들어오고 오늘 술이나 한잔 할까? 아유, 그래. 그리고 다이묘들도 힘도 빠지고 돈도 없고 파산하는 다이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증가하냐면 낭인이 증가를 해요. 일본말로 하면 료인인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명성황후를 시한 것이 일본 낭인들이다. 낭인들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주인 없는 사무라이가 낭인이에요. 소속된 영주가 없는 사무라이, 떠돌이 사무라이가 낭인이거든요. 주인 없는 무사들. 왜 주인이 없습니까? 다이묘들이 월급 못 주는데 있을 수가 없죠. 각자 도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무라이들이 월급도 안 나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에라이 모르겠다, 난다 그래요 하면서 그냥 칼 하나 차고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이게 낭인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게 또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돼요. 그렇죠. 떠돌이 방랑자들이 칼 차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에도 막부는 다이묘들 힘 빼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순사금지라는 걸 해요.
순사는 일제시대 때 그 무서운 일본 경찰 순사 아닙니까? 아니요. 그 순사가 뭐냐면 순장 아시죠? 주인이 죽으면 무덤 속에 같이 따라가 죽는 거. 순장. 순장 문화가 굉장히 잔인해요. 어떻게 내가 모시던 주인이 죽었다고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갑니까 이거요. 순사는 순장 직전에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거예요. 영주랑 같이 할복하는 거. 이게 순사인데 실제로 에도 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특히 전국시대 때 영주가 지죠. 그러면 영주는 당연히 할복이에요. 그럼 밑에 있던 그 부하 사무라이들 일제히 주인과 함께 동시에 할복을 해요. 이걸 금지한 거야. 에도 정부가요. 왜? 그만큼 너희들이 모시는 영주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야, 너희들 잘 살아야지. 영주가 죽었다고 너희들 왜 따라해? 따라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가 귀한 존재예요. 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영주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5대 쇼군 스나요시라는 인물이 일본의 쇼군이 됩니다. 급격한 문민화 정책을 해요. 스나요시라는 쇼군이. 뭐냐? 일본에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유교가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조선 통해서. 유교. 뭐 그거 충효예. 근데 이 스나요시 일본 쇼군이 본격적으로 유교를 수입을 합니다. 자, 유교가 수입해 들어오는데 일단은 과거 시험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관직에 진출했던 나라는 딱 3나라밖에 없어요. 당연히 과거 시험이란 걸 만들어낸 그 중국 수나라에서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고려 때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도입했던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이 과거 시험을 봤어요? 베트남은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유교 국가였어요. 중국 문화권. 그래서 지금 그 베트남 문자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 그거 이전에는 베트남도 한자 썼어요. 베트남 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은 유교 문화권의 유교 국가였어요. 과거 시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베트남 도시들도 다 한자 표기로 시작한 거예요. 하노이, 홍강이라는 강 안쪽에 있는 도시다 해서 강 하자의 안내자 하네의 그쪽 발음이 하노이예요. 뭐 저 밑에는 사이공. 그러니까 지금은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남쪽에 있는 그 원래 사이공이라는 도시는 서쪽에서 조공을 바치는 도시다. 서공이 사이공이 된 거고. 하여간 유교가 들어왔지만 일본에서는 과거 시험은 없었어요. 자, 이 스나요시라는 일본 쇼군이요 유교와 불교를 엄청 믿었어요. 특히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습니다. 참 하나가 잘 되면 하나는 또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 사찰 건설에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요. 이 양반이. 돈이 없으니까 뭐 했는 줄 알아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절 안 만들면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금화와 은화, 당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금화와 은화의 그 금은 순도를 떨어뜨려요. 원래는 금 뭐 한 18K로 써야 되는데 14K로 대충 만들고 나머지는 긁어 모아서 그 돈으로 사찰 만들고. 아이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요. 너무 불교를 숭상한 나머지 이 스나요시라는 에도 막부의 쇼군이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실시를 합니다. 일본의 동물보호법이요? 네. 불교를 믿으시니까. 그 중국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양나라 때 한 황제가 너무나 불교를 숭상해가지고 황제 자리를 때려치우고 나는 머리 깎고 스님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한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황제가 원래는 그 불교에서 살생만 금지를 했지 고기를 먹지 말라 육식 금지 같은 거는 뭐 딱 정해진 법은 없었어요.
그때 중국 양나라 황제가 모든 백성들은 다 육식 금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 전통이 중국도 남고 특히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불교는 육식 금지가 된 거거든요. 석가모니도 살생만 하지 말라고 했지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불교 문화 가운데서 살생, 특히 뭘 먹지 말라, 죽이지 말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믿었던 그 나라의 국왕, 황제, 주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나요시라는 쇼군이 엄격한 동물 보호법을 실시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일본은 육식을 잘 안 먹었지만 특히 이때부터는 육식 완전 금지. 봐봐요. 뭘 실시했냐면 살아있는 동물 학대 금지. 나비야, 왜 밥 안 먹어? 떼치, 때리면 잡아가요. 특히 개, 다른 동물 가운데서 특히 개, 멍, 개에 대한 학대 완전 금지예요. 어느 정도냐면 개한테 호적을 만드는 것이 국법이었어요. 이 개는 호적상 얘가 아버지군. 개가 죽으면 사망 신고 의무화. 그리고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쌀 함부로 못 먹게 했어요, 그때요. 모자라니까. 근데 개한테는요, 개는 쌀 줘야 돼요. 특히 개는 굶기면 안 돼요. 개한테는 나라에서 배급제를 딱딱 실시했어요. 특히 개 싸움 있잖아요. 말리면 큰일 나요. 개가 만약 길거리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면은 상처 안 나게 개 싸움하는 개들에게 물을 뿌려라. 가 법이었어요. 실제로 개 싸움을 말리다가 뜯어 말려야 되겠죠. 네 개랑 저쪽 개랑 싸우면은 개 싸움을 말리다가 개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상처 입혔다고 유배를 보낸 케이스도 있어요. 이 스나요시 때. 취지는 좋은데 좀 약간 오바는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문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스나요시가요. 유교 받아들이고 불교 숭상 장려하고 동물복지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라이가 뭐가 됐냐면요. 그냥 공무원 된 거예요. 전쟁이 있나 내가 칼싸움 할 일이 있나 그냥 영주 밑에서 저기 영주님 저기 세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장부에 올리겠습니다. 영주님 축의금 냈을 때가 됐는데 요 정도 축의금은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금. 그냥 공무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된 사무라이들이 뭐가 필요했냐면 우리 다른 게 내가 다 필요 없고 가우가 필요하지 않냐. 가우가. 그러면서 슬슬 돈 관리를 하고 있던 공무원 사무라이들이 좋은 말로 하면 품위 유지비, 나쁜 말로 하면 뇌물 이걸 받아가지고 사치를 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그래도 이쪽 영주의 사무라이인데 어이 농민 A씨, 농민 B씨 내가 요즘 내일 우리 딸이 결혼하거든. 그런데 우리 딸이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좀 모자라네. 없으면 없은 대로 살아야지. 그럼 밑에 있는 농민들은 그 소리 듣고 눈치 보고 얼마씩 내겠죠. 그래서 그 몫은 다 농민과 평민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요시 쇼군은 문민화를 하긴 했는데 부작용이 뭐였다? 공무원 사무라이들이 슬슬 부패하면서 돈을 펑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기강을 잡을 누군가 등장해요. 1716년에 제7대 쇼군 요시무네. 얘가 내가 날 무네가 아니라 요시무네라는 쇼군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라이들의 이런 사치풍조 도저히 안 된다. 바로 잡자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스스로 검소해지자라는 검소 운동을 펼쳐요. 이 양반도 좀 오바해요. 겨울에도 무명으로 만든 옷만 입고 견뎌요. 엄청 춥거든요. 일본은
우리 같이 아궁이 시스템이 아니라 그 중앙에 조그만 난로 하나 놔두고 그 난로 밑에 그냥 발 집어넣고 오돌오돌 떨잖아요. 거기에 이불과 두꺼운 속옷을 입어도 지금 안 얼어 죽네 하는 판인데 겨울에도 무명 옷을 입고 버팁니다. 아니 봐봐요. 지금 쇼군이 무명 옷을 입고 버티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감히 내가 명품 옷 입겠어요 지금 이태리제 뭐 다 부하들도 무명 옷으로 만든 옷 입고 버티는 거예요 겨울에. 밥도 요시무네는 항상 현미밥만 먹어요. 주군이 현미밥만 먹는데 쇼군이 나 쌀밥 못 먹어요. 그리고 나름 이건 잘했어. 너무 억압하면은 튕겨 나간다 해서 지금까지 동물 살상 금지였지 않습니까? 특히 개 죽이면 안 되고 개 죽이는 게 아니라 개 다치기만 하더라도 유배를 보내고 동물 살상 금지 좀 풀어줄게. 자 오늘부터 일정의 사냥은 허가하겠다 라고 사냥은 허가해줘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로 치면 신문고 같은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익명의 의견함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누구누구가 저를 때렸어요. 음해했어요. 의견함을 만들면은 그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쇄국 정책이잖아요. 이 쇄국 정책이 일본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요시무네가요. 그래가지고 외국 상인들과 조금 교역을 우리가 슬슬 추진하자라고 시도는 했어. 그렇지만 그놈의 조법이 뭐라고 선조가 만든 법은 노타치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외국 상인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대지마의 외국 상인들을 데려와요. 에도에 나가사키에 있는 외국 상인들. 그래서 에도에서 만나는데 원래는요 앞에 발을 치고 발이 뭔지는 아시죠? 쫙 위에 그 천장에서부터 쭉 쳐가지고 상대편 얼굴 대충 형체만 보이게 하는 거. 발을 치고 그 예전에 수렴청정 할 때 얼굴 대충 형태만 보이게 하는 거. 원래는 발만 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발 치워. 그 발 말고 바로 그냥 얼굴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보고 우리 협상합시다 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외교와 교류를 추진을 해요. 의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이 에도 시대 때의 세종이라고 불려도 뭐 모자랄 것이 없었던 요시무네 적극적으로 이런 개혁을 추진했지만 아시죠? 이런 개혁 추진할 때는 항상 뭔가 딴지가 등장하는 거. 1732년에 일본 최악의 대흉년이 들어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기록에 따라 버리면 메뚜기 떼가 일본 열도 특히 에도 지방을 다 휩쓸었대요. 에도 지방에만 10,000명 이상이 굶어 죽은 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메뚜기 무서워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니까 쌀이 있을 리가 있나? 요? 쌀값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요시무네 30년 동안 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이놈의 메뚜기와 대흉년 때문에 1751년에 개혁을 마무리를 못하고 68세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요때가 딱 우리나라는 조선 영조 때거든요. 영조. 요때 요시무네가 죽고 난 1751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조 때. 이때부터 슬슬 에도 막부의 일본이 슬슬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누가 등장하냐? 더 망하게 만드는 인물이 등장하죠. 역사가 참 재밌어요. 망하기 시작하면 그 망하게 만드는 거를 KTX로 타게 만드는 인물이 등장한다니까요. 1767년 다누마 쇼군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기다! 이 화장실에 내가 소변을 다누마가 아니라 이름이 다누마예요.
1767년에 다누마라는 쇼군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이 다누마가 일본을 통치합니다. 이른바 다누마 시대라고 일본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에도 막부가 망하는 때예요. 망하는 때. 첫 번째, 뭐 했냐? 선물을 장려합니다. 다누마 쇼군이. 즉, 뇌물 바쳐라 이거예요. 실제로 승진하고 싶습니까? 선물 바치십시오. 뇌물을 역설을 해요. 연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요.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뤄요. 다누마 쇼군 집 앞에. 왜냐면 뇌물 바치면 이권 주거든. 뇌물 바치면 뭐 하나 떡고물 하나 또 떼주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는요. 이 다누마 쇼군 집 앞에 집에 아름다운 인형이라고 적혀있는 상자가 배달이 됐다고 해요. 이거 야사 아니에요. 정사고 이거 일본 드라마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루는 고래와 아름다운 인형의 상자 데스 라고 적혀있는 상자가 배달이 돼요. 고래와 난 데스가 와다시가 오픈 데스 해서 다누마가 쫙 열어보니까 오하이고자이마스 안에서는 인형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여인, 미녀가 나왔다고 해요. 막 가는 거죠, 이 정도면요. 일본이요. 아유, 이때 다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